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이란 전쟁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달러당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어섰고 6,300을 뚫었던 코스피는 5,500선이 무너지고 지금 5,400도 간당간당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름값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각국이 중동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웃는 나라는, 아니 웃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고 혈맹이고 우방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등장해버린 괴물을 막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IMF도 코로나도 이겨낸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 국민이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이니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염색 샴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할만합니다. 프리미엄 염색 샴푸 유산균 1000억 마리가 들어있고 모발 손상 없이 깔끔하게 미용실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샴푸하면서 염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신두렵님 완전 염색 말고 새치머리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새치는 뭐 확실하고요. 완전 염색이 된다니까요. 제가 완전 염색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염색 안 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2번만 감아도 완전히 머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저를 믿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다리 쑥국, 봄철이면 여러분들 봄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봄제철 건강 보양식 도다리 쑥국, 검은도 해풍 쑥이 들어있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자연산 도다리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료가 신선하고 포장이 딱 돼 있으니까 받아서 바로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25,900원에 3, 4인분 넉넉히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의 여파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스피가 5,436.32, 코스닥은 1,062. 한때 6,300도 뚫고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어제만 해도 그래도 좀 막아내지 않을까 했는데 안진걸 소장님. 네.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제 증권 계좌 들어가서 보니까 예. 수익률이 50%였거든요. 지금 7%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증시가 다시 정상화되고 발전하고 그것들이 이제 기업의 또 투자로 국민経済발전에 이제 선순환이 돼서 저도 이제 뒤늦게 출인이지만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면 애태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거라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정말 트럼프 해도 너무하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네. 때문에도 그렇고 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상당 부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가 안정적이지 못하니 일단은 좀 팔자.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자본도 꽤 많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뭐 붕괴 우려 이런 건 전혀 아닐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이광수 복덕방 대표랑 의왕에서 그 오동현 변호사랑 북토크를 했는데 전혀 빠지는 것 당연히 안 좋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예, 다시 반등할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덜 빠질 텐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약간 길어지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상승분에도 매도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그래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팔고 나중에 또 더 떨어지면
그때 사자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 제 심리도 약간 그래요. 예. 어제 그래서 팔았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은 ETF 투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일단 뭐 이 변동률이 이게 뭐 하루하루에 따라서 막 크게 출렁이지 않고 이제 지수 연계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상승세이긴 해서 일단 계속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란 전쟁을 매우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도 이를테면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상승 국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반면에 뭐 전체적인 장에는 마이너스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게 아주 장기화 그리고 고착화된 국면으로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와 주식 하락세가 계속될 것인가는 아마 그 효과라는 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을 좀 자제시키고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약 오르는 게 있어요. 신인규 대표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이스라엘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코스피가 상당히 뭐 호황이 아니라 뭐 거의 열광적으로 이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조정기가 한 번은 와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조정기가 오기 전에 지금 대외 변수가 이란에서 지금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런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대외적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 한국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외 변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뭐 자신들의 뭐 중간선거 트럼프의 그런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호전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이게 지금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외 변수도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하면 저는 이 고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뭐 에너지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 봉쇄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여파지만 저는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율도 위기입니다. 지금은 달러당 환율이 1479.90인데 한때 1,500까지 지금 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 출장까지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게 정상됐지만 고환율만큼은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또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는데 1,500원이 돌파한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1,500이면 사실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금융위기 때 17년 전에 1,500 돌파하고 그렇게 올라간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도 불안해지고 뭐 코스피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상황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대외 변수가 발생한 다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후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도 뭐 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까지 이 전장을 넓히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고 미국 내부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빠르게 조기 안정되는 것이 맞고 마무리되면 또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 탄력성이 작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신 변호사 말씀은 한 번은 사실 등락이 있고 조정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량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실 미국 이란이 협상 중에 지금 기습 침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오겠지 했던 심리랑 아이고 이거 트럼프가 또 엄청난 짓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쟁도 길어지게 생겼으니까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매도 다 팔자 이런 것이라서 저는 이 국면이 잘 이제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데 좀 지나면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종전 국면으로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다시 우리 증시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뭐 요 정도는 극복한다. 우리 IMF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인데. 그럼요.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데 이란 주식시장만 지금 최고치를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달러가 오르니까 또 트럼프는 웃지요. 미국에 이럴 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렇지만 이제 이런 뭐 달러 강세 속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전쟁이라고도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의회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도 않았고 사실상 민간인 학살이란 게 있고 미군의 사상자도 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화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길게 뭐 지금 지상전과 관련해서도 지상군 투입에 나는 뭐 울렁증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강경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마가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전통적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비토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흔들릴수록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몰리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강달러,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고환율 또 고물가 이런 부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이제 기름값도 뭐 오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반영되기 전에 길게 줄을 서가지고 주유도 하고 그런 건데요.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물가 오르는 것 그것은 아마 국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민생 대책을.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서 담합과 폭리와 독과점을 정말 공정이라든지 경찰이 나서서 굉장히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빵값이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의 그런 밀가루, 설탕, 담합이 적발되고 여러분 보셨죠?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뜨가요 빵값을 내렸어요. 네, 몇백 원에서 많게는 10,000원 가까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부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전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력 관리를 하되 동시에 우리 국내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상쇄가 되죠, 고통이. 그리고 역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애착으로 관리를 잘한다. 적시적재 조치를 내놨다. 이런 긍정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사랑님,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겁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많은 위기를 헤쳐왔는데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바로 그 국민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도 더 큰 파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And just about everything's been knocked out. We were having negotiations with these lunatics, and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So, if anything, I might have forced Israel's hand.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So, I guess you have a third wave coming in. Pretty soon, we're not going to know anybody. 자, 세 번째 파도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겁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상군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벌써 후계자도 지금 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화면에 찬함이 됐다고. 그렇죠. 예, 후계자도 선정을 하면서 이란도 뭐 빠르게 내부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미국이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크 때도 그랬고 지상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늪에 스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내의 여론을 아마 트럼프가 버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단이 났을 거고
무슨 뭐 파병한다 이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관세 협상 때도 정부를 믿고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서 나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스피를 6,300까지 올려놨던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잠시 한국 경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대외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 국민들이 뭉쳐서 전 이재명 정부 중심으로 돌파한다면은 전쟁도 빠르게 종식시키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 한국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지혜를 다 모아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우리 모두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비상겸 내란 일으켰을 때 코스피 2,4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정권 내내도 2,500 안팎을 왔다. 지금 엄청 폭락했다고 하는데도 5,500선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또 우리 개미들이라든지 여러 또 투자자들이 또 매수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이라는 게 길어진 것 자체는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벌써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초등학교가 폭격돼 가지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숨지지 않았으면 이건 정말 트럼프나 이 옛날에 우리가 뭐 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했는데 정말 다시 이런 날강도 제국주의 행태로 돌아가는데 저는 제발 미국 시민들과 미국에 껴있는 정치가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좀 멈춰달. 전 세계 반전운동이 다시 지금 옛날 베트남전 반전운동처럼 이게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지금 한국에서도 하마네이가 잘못했다. 그래. 정말 잘못된 측면에 그래서 하마네이가 숨졌으니 이제는 전쟁 멈춰라고 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좀 연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쟁이 길어질 것인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봐야죠. 일단 하메네이를 제거했지만 하메네이의 차남 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겠죠. 그리고 이란에게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원유가 수송이 되는데 그거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가 유조선 10척이 불탔다. 산유국들이 우회로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제 뭐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드론 무기가 상당히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랑비 전술이라고 하던데 아마 가랑비에 어쩌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드론을 쏴가지고 주변 국가에 있는 중동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을 하는데 대사관이라든지 그 드론 하나 이렇게 보내서 폭파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요격하려면 또 몇백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보면 잘 세운 게릴라전 비슷하게 일단 방공망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 자체는 정말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으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대 어떻게 보면 소형의 드론을 띄워서 완전히 이 방공망을 뚫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량 공세로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효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 중에 이런 이제 강경 정책이 나왔고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소개의 목적대로 이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친미 정부로 완전히 다시 옹립이 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질서를 잡아가는 측면이 더 내부적으로는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더 강경한 목소리가 득세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도 이게 참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전쟁 자체가 뭐 전쟁이라고 본인들이 안 부른다 해서 전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명분도 없고 그 퇴로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지 않고 시작한 어떻게 보면 약간 벌려버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수습도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저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없고 퇴로도 없는 이런 전쟁 행위는 당연히 이거는 중단되는 것이 맞고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항구적인 유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목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은 또 강화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이건 멈춰야 된다. 이게 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명분도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전 이거는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가 연대를 해서 전 트럼프를 멈춰 세워야 되고 전 멈춰 세울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일단 미국 내에서도 이번에 공습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많고 예. 특히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그동안에 사실 그것도 트럼프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혈맹이라고 하는 영국도 비행기 좀 예. 쓰게 하자. 또 그것도 안 해주고 스페인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스페인한테 앞으로 너희들하고는 모든 거래를 끊겠다. 스페인과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다. 또 이렇게 트럼프 얘기했던데 이거 완전 깡패예요. 이거는 완전히 시장 질서에는 반하는 거고요. 미국의 아주 종전의 핵심 가치에도 좀 반하는 부분이 있고 관철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런 엄포를 놔도 시장 반응이나 어떤 각국의 반응이 이제는 덤덤해진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5,400 아까 걱정했는데 5,400 무너졌네요. 아이고. 5,336 떨어지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고 속보가 떴네요. 지금 연 이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5,323 코스피가 예. 5,300선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나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번 조정이 오겠지 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왜냐면 거의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국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가까운 투자자니까 한 가구당 한두 가구당 한 명씩은 다 투자를 하니까 거의 뭐 우리 국민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됐는데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전쟁도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매도 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지금 코스피가 5,322.93인데 최고가 6,347이었거든요. 네. 지금 1,000포인트 이상 빠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인 거죠. 이렇게 지금 전쟁의 여파가 매우 심한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일단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미국의 우방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중동 지도를 보면서 미국과 가까운 나라,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 공부를 했는데요. 저항의 축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축은 지금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인데요. 중동 지도에서 그 저항의 축만 한번 보시죠. 이란의 이제 강한 군사력은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의 이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세계 10대 안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라크 민병대가 있고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있고 이런 저항의 축들이 미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과 친한 사우디라든지 또 두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공격을 한다면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다만 이게 잘 정리가 돼서 이란이 시리아처럼 딱 끝장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적은 피를 흘리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지금 뭐 중동의 이 복잡한 정세가 이제 트럼프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고 이게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명분 없는 전쟁을 지적을 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명분 없이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폭탄 날리고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도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다시 그 피해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전쟁에 대해서는 이 명분 없는 전쟁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되고 저는 전 세계에서 저는 국제사회가 좀 목소리를 일치 단결해서 좀 높이면 트럼프에 대한 이 불확실성도 오히려 좀 제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구리님 뉴스에 나오신 70 넘으신 분 현금 들고 삼성 증서 달라고 했다던데 걱정됩니다. 결혼할 커플 결혼 1년 미루고 4억 주식에 투자했다는데 그 젊은이들도 내 자식 같아서 걱정되고 트럼프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 젊은 그 예비 부부가 결혼 자금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때 그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몇천 정도 벌었다 참 잘했다 그랬는데 지금 속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삼성전자가 10만 원 이하대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권 때나 또는 이재명 정부 초창기 때 이분들은 이득을 많이 받거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훨씬 지금도 저도 약간 플러스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만 전자 이후에 전망이 삼성전자 주가가 26만 원, 27만 원까지 올라가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뭐 올해 영업이익만 이게 그냥 정치 환경 안정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좋은 정책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해 주는데 원래 저평가된 게 곧 이렇게 원래 대로 정산된다. 실적이 올해 지금 SK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200조가 넘는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만 전자가 됐는데도 큰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절부절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애청자님들 댓글에도 반드시 반등하게 되어 있다. 왜? 이재명 정부가 너무 주식시장 부양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200조 안팎의 실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까요. 전쟁 때문에 만약 반도체 업종이 붕괴된다 그러면 더 불안한데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좀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예. 최재수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톡합니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입니다. 이 전쟁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최재수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지금 10,000명 넘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조금 부족하네요. 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원래 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 하면은 좋아요 잊어버리고 계시는 때가 많죠. 너무 심각하니까 저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여러분. 자, 전쟁 얘기를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로 오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참 이럴 때 국힘하는 것 보면은 더 한심하고 좀 짜증나고 좀 밉고 그렇죠. 지금 이제 국힘당은 자기들이 뭐를 어떻게 못하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사법개혁 반대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또 대구 경북 통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뭐 좀 짜도 제대로 짜야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집회 허가도 신고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뭘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청와대 가려면 대통령이 있을 때 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동남아 순방 가서 청와대에도 없는데 거기를 가서 또 들으면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서 장동혁은 집도 비우고 그러던데 아니 순방 나간 거를 집을 비웠다고 얘기합니까? 어제 그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윤 어게인 세력들이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이렇게 한 거를 졸졸졸 따라가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상징적인 장면이다. 너네는 윤 어게인 세력 꼬리 잡고 가는 그것들에 불과하구나. 부족한 것들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어제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구호도 못하고 원래 이 집회 신고 안 하면 그걸 못 들게 돼 있습니까? 뭐 구호도 못하고? 그런데 저렇게 해도 집시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예 자체가 안 되니까. 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시나 어떤 규정은 있지는 않고요. 피켓팅을 하면서 구호만 외치지 않고 어떤 언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어느 단체 등에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국힘당만 고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죠. 예. 뭐 구호하고 피켓 안 해치면 집회가 아닌 게 됩니까? 그건 이제 집회 양상을 뚜렷하게 할 때 구호하고 피켓을 법원에서도 가끔 이렇게 미신고 집회를 할 때 하는데 저건 본인들이 집회를 하고 행진한다고 위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집회뿐만 아니라 시위까지 한 거거든요. 저건 명백한 집회 위반이죠. 제가 민주당이나 뭐 우리 진보 정당들하고 집회나 행진 많이 갔지만 얼마나 철저히 집회 신고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됐든 공당이잖아요. 제야 시민단체들은 가끔 긴급하게 기습 시위도 하지만 공당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준법 정신을 공당은 또 해야 되는 거고
제야의 시민단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습시하는 것도 그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핵인보다 못한 윤핵인 세력들도 요즘은 집회 신고를 하는데 윤핵인 졸졸 따라다니는 꼬라지라 했는데 윤핵인보다 못한 집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집회 신고할 신경도 안 썼던 거죠. 근데 어제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게 집회 시위 그 신고도 안 하고 저 일을 벌린 데다가 윤핵인 쫄쫄쫄 쫓아가서 대통령님 해외 순방 나가 계시는데 청와대 앞으로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웃기고 그 사이에 또 국민의힘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 또 어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건 뭐 어제 그냥 장동혁 입장에서는 정말 뭐 운수가 뭐가 안 풀려도 무지하게 안 풀리는 그러니까 빈집 갔다가 빈집털이 빈집털이 당했다 당했다. 이런 어제 얘기 압수수색으로 나오더라고요. 합수본에서 그 신천지 관련돼서 그러니까 참 장동혁 대표가 참 그 능력 없이 감투만 써가지고 얼마나 지금 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우왕좌왕하는지가 아주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몽돌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바보들의 행진이죠. 정말 그렇죠. 어제 그 바보들 행진 모습 한번 보십시다. 집중하세요. 집중. 조용. 오늘 이 집회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구호를 하거나 지금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켓도 못 들고 있습니다. 내래 지금 국민의힘에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주실 수 있죠? 예, 마스크 쓰시고 다시 출발하실 거예요. 반dik 좀 멀리 오세요. 지금 저건요. 당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이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장면. 예. 뭐 신고해야 그런 건 당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국민의힘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그 당에 있는 사무처 당직자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분들이고 뭐 사실 공무원들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위에 공채도 하고. 지도부가 예. 바뀌어도 100명은 안 이제 잘릴 수도 없는 아예 그냥 당의 북박이 직원들인데 굉장히 유능하거든요. 그 사무처 직원들은. 저거를 몰랐을 일도 없고 안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지금 지도부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뭐 사무총장도 엉망일 거고 지휘가 안 될 거고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누가 챙길 수 없는 그러니까 지도부 와해가 저런 유능한 사무처 조직을 가지고도 저런 엉뚱한 일을 벌리고 있는 아주 그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공허할 뿐이죠. 요즘에 장동혁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제는 뭐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런 표현을 하던데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 첫 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고 두에토님이 슈퍼챗 보내시면서 이렇게 글 보내셨네요. 내란당 보령 서천 약장수 장동혁 씨 집 언제 팔 거요? 팔 거유. 장애투쟁 참여할 시간에 공인중개사 한 번 더 찾아가요.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그게 사네요. 맞습니다. 제가 앵커님 마침 이걸 준비해왔네요. 제가 장동혁 진짜 재산 신고 서류를 그 국토위 정준원이랑 분석을 다시 했어요. 그러셨구나. 전국 곳곳에 건물만 있었지. 그리고 전세권이 따로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보통 우리가 사는데 전세금 보호하러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는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건물, 그 외에 건물이 6채, 토지는 11곳인데 12곳이 있어요. 전국 곳곳에.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당진서산 고속도로 종점에 땅을 3필지를 사놨습니다.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도 아니에요. 서산에. 고향은 보령이고 지역구는 서천 보령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 없다면서 팔았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는지 아직도 공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집을 저렴하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6채 팔아야 되는데 겨우 내놓은 게 여기 우리 백운기 TV 옆옆에 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이 장동혁이 소유하고 있는데 한 2억, 그래요? 2억인데 그걸 내놨다는 예, 그걸 거예요? 내놓은 그건 원래 투기 목적으로 산 거예요. 살지도 않는 집이에요. 비어 있어요. 제가 다 물어봤죠. 제가 의정 활동 때문에 산다고 본인은 그거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이 구로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었어. 그리고 의원실이 있고요. 당대표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국회 주변에만 3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당사까지 있으니까 4개. 네, 당사까지 하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 예산 드냐 이제 제 민생경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가 좀 낡았거든요. 나중에 재건축하면 큰 이득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이. 이 여의도 일대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저는 투기 목적으로 사다가 걸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구로, 당사, 당대표실, 의원실까지 4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언제 재건축할지 모르니까 결국 또 국민들이 더 투기 목적으로 6채 갖고 오니까 내놨는데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대통령처럼 저렴하게 안 내놓은 것 같아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요.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옆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장기 독재를 막으려면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랑. 근데 윤석열은 또 어게인을 외치면서 뭐 장기 독재와 싸워야 되고 뭐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 이게 얼마나 뭐 공허함을 넘어서서 이거 뭐 좌뇌 우뇌가 따로 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장동혁 대표는 왜 정치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그 근본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SNS에 대응안이라고 뭐 본인이 과로사할 지경이라는 이상한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유머도 아니고 거짓말.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은 영이 전혀 안 쓴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그 명절 때 최소한의 성의도 없잖아요. 2022년 사진을 올려놓고 불효자는 옵니다. 갔는지조차 의심되는 사진을 당직자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진이라도 2020년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성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모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장동혁이 다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집신고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알면서도 안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제 니들 한번 당해봐라. 예,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 가가지고 뭐 그렇게 쇼를 했는데 이우리님 신동욱이 미친 것이 대통령이 여행 갔다고 했지요. 그런 표현을 썼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정신 나간 자입니다. 대통령이 요즘에 해외 순방하는 거 보면 기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당최 쉬는 일정 없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신동욱 기자는 옛날 윤석열 돌아다니는 걸 보고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그리고 이제는 한번 취재라도 나가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앵커한다고 안에만 앉아 있었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이 뭡니까 여행이. 지금 왜 싱가포르 필리핀인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도 전쟁 때문에 지금 이슈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제대로 못 짚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은 어떤 일 때문에 나가는가 매우 궁금하잖아요.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극진하게 모시는 것, 대접하는 거 이렇게만 이제 치우쳐서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한테 국빈 대접받고 이러는 거 보기 좋지요. 김혜경 여사의 단아한 모습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냐. 이번에 싱가포르, 필리핀 두 군데를 갔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싱가포르는 아시아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싱가포르 방문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세계적인 금융 물류 허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아시아 AI 수도를 구축한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담겨있는 방문이 올시다. 여기에 필리핀은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원전 수출에 물꼬도 트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니켈, 광물 자원이 필리핀에 있거든요. 이것도 확보하고 이래서 공급망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실리 중심의 외교 행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뚫어보자라고 하는데 이걸 여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장동혁 대표를 칭하면서 지금 정치 아마추어가 정치 전문가랑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패배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마추어 같은 거고요. 국민의힘은
비난을 위한 비난, 그냥 공세를 위한 공세에 함몰돼 있다. 그냥 민주당 욕해가지고 얻는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정치를 최근에 들어서는 쭉 해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TK 통합법도 왜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본인들이 이중잣대로 충남대전은 그럼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거 입법 과정이 있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장외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본인들의 텃밭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셈법 이러면 정치 결사치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 국민들이 내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도 사실은 매우 빨리 좀 서둘러야 할 그런 상황인데 국힘당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때 국민들이 그래 할만하다라고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것은 다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서 뒤늦게야 대구 경북 우리 통합해달라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진작했으면은 아주 수월하게 광주 전남 통합할 때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 충남은 또 안 되니까 같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 아니에요? 송원석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전 충남 특별법과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이번에 사실상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지역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대구 경북 주민들을 우롱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것도 참 말이 돼야죠. 저는 지금 민주당 그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 그럼 대전 충남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이상해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져가기로 5국 3특이라고 전국에 이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한 거고요. 충남 대전은 본인들이 먼저 지난해 한 8, 9월경부터 해야 된다라고 대표 입법 발의도 본인들이 했던 거고요. TK 통합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민주당의 입장은 정확하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경북 도의회 뭐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막 통과시키면 졸속이다 뭐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교하고 정말 가능하도록 하는 그 안을 거기 다 구성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 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건데 안 되면 민주당 탓. 이번에 데드라인이니까 안 되면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간 20조를 지원해주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심지어는 서울특별시보다 더한 지위를 얻을 수도 있는 걸 스스로 걷어차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집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 때문에 광주 전남 통합처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그다음에 광주 전남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통합은. 다만 주민투표를 안 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의회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하는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만장일치에 거의 준하는 찬성이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건데 장면에서 잘 지적했는데 하자했던 자들이 갑자기 반대하고 규탄하고 국회 안에서 제가 봤는데 반대 데모를 해요. 엄청난 규모로. 그리고 막 의회들이 반대한다는 입장.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집권 여당이 20조, 30조를 더 주고 싶어도 이 상태에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투표를 원칙적으로 해야 될 사안인데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건데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규탄하고 안 된다라고 입장 내버리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안 하는 건데 정리 안 하고 극우 세력이랑 집회신고도 안 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그게 지금 국힘당이.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역민들의 피해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주도 성장 나오고 행정구역 개편은 그 뼈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5급 3특 체제로 가자라고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뭐 대전 충남도
각자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자기들이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TK 쪽에서도 우왕좌왕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입장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여기까지 안 된 건데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치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볼모 정치, 인질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 거기에 대한 왜 책임을 갑자기 또 민주당이나 정부에다가 또 돌리는 이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이거 동물만도 못한 행동을 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그동안 다 지켜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책임 전가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아 이제 저 세력은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국힘당을 다루기도 그렇고 안 다루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17 나왔잖아요. 네. 어디까지 떨어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런 대구 경북 통합, 대전 충남 통합조차도 못해낸 정당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아니 자기들이 하자 그랬다가 안 됐다고 하면서 또 민주당의 책임을 그러니까요.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비난을 받아도 이거 곱빼기로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진짜 그리고 신동욱가 아까 앵커님 말씀 신동욱이가 정말 여행이라고 해외여행 했어요? 갔냐라고 어. 청와대 앞에서 발언했네요. 그러니까 미친 자들이죠. 필리핀 대통령이 공식 초대를 해서 정말 아시아는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가 TV조선 앵커였었죠. 예. 그러면 TV조선 앵커 할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윤석열 아마 대통령 뭐 할 비슷하게 때였죠? 겹칠 때가 있었을 예, 겁니다. 예. 그때도 여행이라고 그랬나? 그때는 그런 자가 뭐. 찬양호 있었죠. 뭐 박근혜 찬양호 유명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10%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이 일부 남아 근데 계시는데. 나는 좀 신기한 게 이제 와가지고 뭐 윤어게인 당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그걸 입장을 밝혀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예, 그 발언 그 신동욱은 뭐 구동욱인가 이렇게 그동안 아니 이거 그래서 무슨 저도 얘기예요? 좀 네.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염치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요. 내나 그 얘기했던 자가 아니 내란 국면에서 본인이 그냥 최고위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지도부 중에 핵심이고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정치적 책임감이 있으면 장동혁 대표를 설득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강성의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니까 딱 표변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 자세일 겁니다. 제가요 이 언론인으로 있다가 정치인으로 가는 거 그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명분이 있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 길을 가는 게 더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겠구나 해서 가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출세고 권력이니까 그냥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앵커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온갖 그 답 좀 속된 말로 빨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잘 보여가지고 야 그러면 너는 아무런 걱정 안 하는 비례보다도 더 좋다는 강남 줄게. 그래가지고 강남에 공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쭉쭉쭉쭉쭉 뭐 그것도 나름 또 그쪽 사람들은 맨날 또 TV조선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얼굴도 알고 그래서 찍어줘. 그래서 또 최고위원까지 만들어줘. 이런 자가 무슨 언론인이고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 정치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인의 탈을 쓰고도 사실은 뭐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 이후에도 정치 행보를 보면 평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지금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도 저렇게 엉뚱한 얘기까지 하면서 나라를 두동강 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세력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반정치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이런 공적인 권한을 대신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이 방해하는 이 국정 회방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얘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자체부터도 아니 시작 첫 단추도 잘못 깨고 있잖아요. 내란범을 아직까지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정치를 합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죠 지금. 신동욱 뭐 2023년까지 TV조선 뉴스 총괄 상무 프로듀서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TV조선 윤석열을 아주 그냥 찬양할 때 최고 책임자죠. 세게 찬양할 그래서 그걸로 2024년
강남 이제 정말 뭐 그냥 무조건 된다는 국회의원이 된 거죠. 배지 받은 예. 이 인간이 원래 SBS 앵커인가요? SBS 하다가 출신이죠. SBS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에 보도했던 맞습니다. 놈, 예. 임 여사님이 그걸 보냈어요. 예. 그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도 그때 팩트입니다. 예. 저런 자는요. 저는 만나면 네가 기자냐 그렇게 물어보죠. 아으, 앵커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고빈나님 지난번 공치모 방송 때 서운한 소리에서 죄송해서 커피값 보내드립니다. 어찌됐든 앵커님 방송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그러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사실 이란 전쟁 아니었으면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겁니다. 사법개혁. 예.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법개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완결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꿔야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판결들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이제 조의대는 뭐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여건이 있다 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박수현 대변인이 아주 속 시원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조의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도 역겨워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본다. 국민이 입혀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냐. 직위원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시로 계산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었냐?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단 1인한테만 적용한 거냐?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했느냐?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 그러면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냐? 부끄럽지 않은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아주 이렇게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글을 보고 놀란 게 평소에 되게 온건하고 온화하신 분이잖아요. 성정이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더 말에 힘이 실린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지금의 사법부 내란 국면에서 단 하루도 조의대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권자의 권한을 침탈하려고 했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사건 파기환송심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말을 바꾸면서 국회에서 오락가락 해명을 내놨잖아요.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사법부는요, 국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국민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껏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함구하다가 사법 신뢰가 대한민국에 받고 있다라고 어깃장을 넣으면서 개혁을 비토 넣으려고 한다? 이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가져온 건 조의대 사법부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의대는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저기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자입니다. 아니, 우리 말씀하시죠. 법원 노조가 이게 전국 공무원 노조가 아주 큰 조직이거든요. 조합원이 10만 명인데 그중에 법원 노조 굉장히 규모가 커요. 법원의 공무원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제 우리 두 분 변호사님 있으시지만 판사들보다 훨씬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서류와 일을 이분들이 와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은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 선택을 빼앗아냈다. 희귀한 법 해석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며 생중계된 선거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양형사를 엎질렀다. 그리고 법무장관 내란 주요 인사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는 국민정서 시대정신을 어긋나는 국민의 인내시 바닥에 나왔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니 즉각 조의되는 결자에 사퇴해라. 네가 대통령 제거를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때 사퇴했어야 된다면서 또 사퇴声明을 냈어요. 이 법원 노조가 하니까 굉장히 국민들 정서를 잘 읽고 있는 건데 아니 자기 직원 수천 명이 있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声明이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사퇴해야죠. 근데 저는 조의대 같은 경우는 그 희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했고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요.
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징계받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의혹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 말 안 하는 건 좋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말을 안 하는 대신에. 근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자리만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희귀의 정치 판결. 그게 아까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했던 날로 돼 있는 법문을 시간으로 바꿔서 윤석열에게만 적용해서 특혜를 주고 지금은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 지기현이도 답을 안 하고 그 감독자인 조희대도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민을 지금 팔아가지고 사법개혁에 저항을 한다? 왜 국민들을 또 이용하고 팔아먹습니까? 국민들의 피해를 그렇게 걱정했으면은 내란의 밤에 국민들 뛰어나왔을 때 본인들도 뛰어나왔어야죠. 안 나왔잖아요, 자기들은. 그 119 법원 테러 났을 때 조희대가 서부지법 현장에 갔습니까?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디 뻔뻔하게 지금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갖다 씁니까? 대한민국 의전서열 3입니다. 대법원장이면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조희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퍼즐이 안 맞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이 임명한 내란 인사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면 어디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저는 이 깨어진 꽃병에다가는 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현이 너무 좋네요. 네. 깨어진 꽃병에 꽃이 꽂을 수 오늘 없다. 좋아요. 헌법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 사라지냐. 이만큼 좋아요. 네. 아, 너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냐고 조희대가 물었는데요. 도움되지. 근데 그것보다 더 도움되는 거는 너의 갑작스러운 사퇴야. 방 빼야 돼요, 방을 빨리. 예. 지난번에 제가 황창현 신부님 얘기 한번 했지요. 그 아주 재미있게 강론도 잘 하시는 신부님이 나 이제 앞으로 조희대 얘기 좀 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 쇼츠 못 보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 전에 그러면 네.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 대표가 빨리 물러나라.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입니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법개혁 이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퇴도 타이밍이 있다. 정말 저게요. 좋은 말 할 때 안 물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네. 질질 끌려 나올 타이밍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멩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이름 평생 더러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희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정치 개입. 희대의, 그렇죠. 희대의 정치 판사. 그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려고 그랬을 때 그때 일주일 동안 우리 뜻 있는 법조단체들하고 시민단체들이 그 아마 법원 관련 서명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하느냐. 정말 기록은 맞느냐. 그거 다 공개해라.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오동현 변호사나 이성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그때 작업했던 게 나는데 지금도 앵커님 시민들이 아직도 법원 앞에 매주 수천 명이 모여서 법비들을 응징하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법비란 말을 안 썼거든요. 개검찰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판사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정치검찰, 정치검찰 법비란 말이 나와버린. 일제시대의 비적 같은 놈들이라는 거거든요. 맨날 양민들 학살하고 수탈하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면요.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법원 노조도 이분들도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판사들하고 의견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입장이 뭐냐면 아까 조희대 사퇴라는데 자세히 읽으니까 입장이 이거예요. 그건 수용을 하고 왜냐하면 이건
조의대는 진짜 거짓말하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법이 아니에요. 제가 참여했는데 20년 했는데 참여했는데 제가 1999년 들어갈 때부터 재판소원 필요하다, 대법관 증언 필요하다. 이거 제가 그때부터 기억이 나고 물론 일부 부작용 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노조는 수용해서 빨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그걸 하자고 논의를 하는 거. 조의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어려울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귀책 사유라고 하잖아요. 결자 해지.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빨리 빠져야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몸에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뭐가 있다. 빨리 제거를 해야 몸이 회복이 되죠. 지금 조의대는 이 사법부에 있어서는 가장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고 법원의 불신을 만든 주체입니다. 몸뚱아리. 그 핵심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 자리를 박아 있으면서 개혁을 운운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을 무슨 지금 제가 험한 말 나올 것 같은데 참겠습니다. 자, 무슨 얼굴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갑니까? 지금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 자리에서 단 하루 1분 1초도 대법원에 청사 앞에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조의대는. 구경의 차원님, 존경의 대상들이었는데 어쩌다가 개쓰레기 취급을 받게 됐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야 뭐 세속에 이렇게 막 그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신부님께서도 조의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희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작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시작을 해요. 황창현 신부 발언 준비됐는데 한번 보시죠. 네, 2월 28일입니다. 이제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주 정말로 가관입니다.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 왜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의 머리 대신 코와 귀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오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현재 일본 교토에 13만 명의 코와 귀가 이렇게 묻혀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쟁이 자꾸 이순신 장군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니까 조선인 하나하나를 죽여 나라를 비우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부녀자, 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또 히데스쿠 사건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친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나니까 후계자였던 조카 도요토미 히데스쿠 모반 혐의에서 할복을 시켜 그리고 그 가족들 39명을 처형하는 잔인함을 보이죠. 요즘 조의대 그 대법관을 보면서 자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이 나요. 요즘 우리 대법원장 조희대 씨를 보면은 2017년에 40대 연핵사 기획사 대표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1심, 2심 다 12년, 9년 형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조희대 그때 재판장이 무죄로 파기 환송을 해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서야지 나라가 씁니다. 제가 구약성서에서 수도 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법을 똑바로 세워야지 하느님의 정의가 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서에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두 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뜨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 개돼지 취급하면서 판결하는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긴 지금 제주도입니다. 네, 황창현 신부님 응원합니다. 예, 계속 옳고 그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대의 예언자로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다고 언제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2부에서는 그 참여연대에서 지난번에 직위원 재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그것을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환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참여연대에 계셨던 분인가요? 안진걸 변호사님. 이분이 예. 민변 활동 주로 했었고 저번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법조인들이 모여서 직위원의 1심 판결 형식은 무기징역이지만 내용은 아주 엉망인 걸 조목조목 뭐 한상희 교수님, 김영민 모셨잖아요. 참이나 민변의
공동을 하는데 오신 거거든요. 근데 아주 훌륭한 우리 윤석열 체포에 앞장섰던 법조인입니다. 그때 체포 국면 때부터. 예. 김정한 변호사님이 예. 오늘 아주 변호사님 좀 아시는 좋은 분이에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도 뵙고 이제 방송 통해서도 말씀 나누는데 워낙에 헌법을 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하셨던 분이어서 되게 유의미한 결정례를 끌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되게 풍성한 얘기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헌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때입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영웅본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웅본색으로 내란 잔재 청산하는 쪽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내란에만 이렇게 파묻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했던 딥블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백운기와 딥블루 시즌2 형식으로 해서 내일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봉 교수님은 사실 영웅본색을 해도 모실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데 맨 먼저 이건 내란이 분명하다. 북한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신인규 대표님과 같이. 그렇죠? 네. 임지봉 교수님은 이제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사법관센터 소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헌법학자죠. 예, 헌법학회 예, 회장도 예, 하셨고 맞습니다. 내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김재원 변호사님. 예. 우리 정어리 TV는 좋은 분만 모십니다. 그 아까 황창현 신부 쇼츠 찾아보니까 이 신부님이 성 필리포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TV를 운영하시는데요. 와 구독자가 54만 명이나 되고 쇼츠도 아까 그 쇼츠만 해도 40만이 넘게 보셨네요. 그래서 저도 얼른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이런 신부님이 계시면 우리가 얼른 저기 흥행에 도움을 드려야죠. 예. 저는 저 신부님 다른 쇼츠는 많이 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행복학을 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막 그리고 내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막 그렇게 또 신부님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많이 알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와. 184만 명도 막 보고 쇼츠를 어마어마한 우리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딥블루에 진짜로 모셔야 됩니다. 아이고 미 코스피 5,200도 무너져 버렸네. 아이고 5,199. 리님 황신부님 1,000억도 넘게 기부하셨어요. 오 그래요? 와. 예,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2부 김정한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에서 예고해드렸던 김정한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작부터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예, 아유, 저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이시죠? 예, 여기 출연은 처음입니다. 아까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다 김정한 변호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유, 영광이네요.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예.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그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맞습니다. 김정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꼭 한번 이렇게 우리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했는데 시간 네. 내주셔서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만드신 거였습니까? 참여연대 제가 이제 예전에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했었고요. 예, 그 실행위원 관련돼서 인연이 있었는데 그 이번에 그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나오고 나면 이 재판과 관련된 어떤 평가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헌법, 행정법, 공법 쪽 전공이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그 바라봐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뭐 헌법적 관점보다는 그 판결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 지적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약간 그 성토 대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네요. 변호사님은 내란
발생 초기부터 네. 이 내란을 정리하는데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죠? 내란을 뭐 정리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또 헌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서 처음에 개업날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헌법소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이런 그 위헌 얘기를 묻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빨리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몇 가지 헌법소원도 제기를 하고 또 기타 다른 이제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이 좀 많아졌고 또 헌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때가 네, 됐어요. 너무 헌법의 전문가들이 되셨죠.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건강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는 사실 몸이 되게 아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사법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많이 흔들리고 아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 이제 헌법 1조는 네. 거의 다 외우고 네,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주권을. 이게 각 나라마다 헌법 1조가 다 달라요. 네. 예, 헌법 1조가 이제 뭐 미국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독일 같은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예. 주권을 선언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1조의 민주공화국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1조로 두었죠. 사실 이번에 내란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되기도 한 것 맞습니다. 같고 국회도 내란 치르고 나서 이제 입구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써서 붙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헌법의 주요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헌법이 국민을 어떤 국민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대단하게 판단하고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어떤 헌법 정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알게 된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죠. 이번 이제 일들이. 지금 헌법은 87년에 이제 만든 헌법 아닙니까? 그래서 꽤 오래됐고 또 바꿔야 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하는 부분은 좀 뒷부분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헌법이 짓밟히고 유린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의 쿠데타가 헌법을 짓밟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그런 내란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 이어졌던 사법부의 재판도 이거는 정말 이자들이 도대체 헌법 정신을 사법부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짓밟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막 헷갈릴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법부의 재판도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 지도자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사법부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그 전에 잘 몰랐잖아요. 예컨대 뭐 이제 윤석열 씨가 위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를 했던 한덕수 씨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씨가 했던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어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내란을 어떤 단죄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최근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사법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판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직위원 판사를 아신다고요? 직위원 판사는 저랑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제가 문과반이 저희는 학교가 작았어요. 학교가 작아서 문과반이 3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3학년 2반 반장, 예.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3학년 3반 반장.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서로 이제 같이 친하게 지냈고 예. 또 재수를 또 같이 했습니다. 같은 학원에서 재수하면서 저희가 뭐 논술, 스터디도 같이 하고, 예, 뭐 이제 대학은 이제 다른 학교로 갔지만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하고 제가 이제 변호사가 늦게 됐거든요. 저는 좀 약간 좀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늦게 변호사가 됐는데 늦게 변호사 됐다고 축하한다고 와서 돈가스도 사주고, 예, 제가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돈가스도 사주고 가고, 예, 그런 굉장한 친분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법 쪽에서는 또 한참 선배기도 한데 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는 저한테 좋은 조언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은 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특히 구속 취소가 났을 때부터 이거는 좀 약간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 또 뭐 사적인 친분과 또 공적인 해석은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예, 어쩌다 보니 좀 이렇게 그 직위원 판사의 판결을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친구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일단 해석도 해석이지만 태도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사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말투도 그렇고. 근데 원래 좀 그렇게 흔히 뭐 우리가 레크레이션 뭐 강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좀 그런 경박함? 뭐 좀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재미있는 친구입니까? 이게 원래 굉장히 유쾌하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 어떤 대화를 주도하면서 그 굉장히 좀 이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친구인데 뭐 그런 부분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 특히 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 단죄의 의미를 가진 내란죄 재판에서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라든지 여러 비교가 되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그 굉장히 단호하게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좀 약간 불신을 주게 되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민들이 그래도 법정 네. 하면은 일단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냥 예, 뭐 그렇고요. 뭐 제가 뭐 100%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태도가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판결할 때라도 뭔가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그냥 단순히 태도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겠는데 저는 판결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판결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됐죠. 예. 일단 우선 이제 여러 가지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판결문이 실명을 담은 내용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언론에서 판결문 페이지를 얘기하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구한 판결문이 어떤 언론사는 뭐 1100 몇 페이지다, 뭐 1200 몇, 1, 2, 3, 4페이지다, 뭐 1234페이지다, 뭐 이렇게 지금 그 판결문과 관련된 것들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판결문이 정식으로 공개가 안 된 상태입니까? 정식으로 공개가 아직 안 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워낙 그 안에는 지금 많은 실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를 아마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개인정보를 문제 삼을 판결이 아니거든요. 이 판결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증인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많은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했고 특히 계엄과 관련돼서 동원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요청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까? 원래 재판은 공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문을 전부 다 공개는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익명화 시켜서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익명화 시킨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각종 개인 정보들을 좀 지우고 특히 이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우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익명화를 시킨 판결문을 보면 읽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지금 판결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지금 몇몇 그 판결문 실명 공개와 관련된 지금 신청과 그런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나 또 국회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해도 네.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되죠? 예, 그 당사자들한테는 이제 실명 판결문이 갔을 거고 특검하고 당사자들한테 갔을 텐데 지금 언론사에 우리가 어둠의 경로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법원이 공개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과거에는 판결문도 사실은 법원 내부에서만 판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판결문은 굉장히 좀 적은 숫자, 10%가 안 되는 판결문만 공개하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 오늘의 얘기의 주된 그 핵심 얘기는 아니지만 사법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재판하는 모습 이렇게 막 보고 사실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경험인데 판결문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재판을 공개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읽는 게 판결문인 줄 알았던 국민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랬다가 언제 판결문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냐면 역설적으로 이중관 부장판사가 선고를 내렸을 때 그때 국힘당에서 또는 뭐 이하상이나 이런 쪽에서 판결문도 공개 안 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판결 아니고 그게 판결문 아닌가 했더니 판결문은 또 별도로 그렇죠. 존재를 한다고 하는 판결의 것을 요지를 낭독하죠. 예. 우리가 이제 그걸 그 선고기일이라고 하는데 선고기일은 판결의 요지를 낭독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판결의 요지에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판결문을 다 읽을 수도 없고 판결문을 다 들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 판결문의 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해요. 가지기는 하는데 이번 내란죄 관련돼 가지고는 판결문의 요지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어제 그저께 지금 나오는 언론 기사를 봤을 때는 판결문 전문을 언론사에서 구해서 읽은 쪽에서는 지금 판결의 요지와 판결문의 내용의 일부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심이 끝났고 지금 양쪽 특검이랑 그 윤석열 씨 측에서 다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잖아요. 쭉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서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이 1심 판결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실명을 기재한 상태에서 공개가 돼야죠. 그러면 만약에 달랐을 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달랐을 때 판결문의 효력과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생방송을 통해서 밝힌 판결문 요지 내용과 서로 달랐을 때 어떤 것을 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판결의 효력은 그 주문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문은 이제 그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를 수가 없는 거고요. 판결의 이유 중에 지금 그 언론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들 비상계엄과 관련된 비상계엄을 이제 내란으로 어떻게 포섭할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촛불을 이제 그 성경책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판결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실제로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 요지에 넣어서 본인이 이제 재판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책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판결의 요지와 판결문의 내용 자체가 아예 상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원래는 판사가 낭독할 때 효력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오히려 법적인 효력의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비상계엄 선포가 그 내란죄와 과연 인과관계가 바로 연결되는지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 요지를 낭독할 때는 분명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기존의 판례에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어떤 그 윤석열 씨 측의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있었는데 판결문 원문을 입수했다는 언론 측에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을 판결문에서 다 짚었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잘못 비유한 거죠. 이런 경구를 인용한 게 잘못 비유한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판결문 요지를 쭉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판사직위원은 네. 이번 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 훔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내란을 일으킨 행위 자체 의도는 정당했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내란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그 부분은 이제 그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짚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을 섞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성경책을 읽기 위해 촛불 훔칠 수 없다도 있지만 특히 양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안타깝지만이라든지 좀 그 내란죄의 단죄에는 부적절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란죄라는 것이 사실은 위헌범이다라는 내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전에서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라 그래서 내란은 선전선동 예비 음모만 해도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내란죄라는 것이 과연 진행이 됐을 때 얼마나 국가의 존립이라는 것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신체와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 위험만 발생하면 최저형을 무기징역이다라고 어떤 형법에서 그 정해놓은 정신이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짚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양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란죄의 직접 성격과 어떤 실제 상황을 약간 좀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죠. 그럼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일단 판결문상으로는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고 그리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하고 수미상관이 돼 있는데 실제로 판결문 요지를 낭독하고 방송에서 했을 때는 좀 그렇게 흐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죠.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효력을 더 인정하냐 이겁니다. 실제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그 판결문과 방송에서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했던 것과 어떤 것을 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양자가 다 효력이 있는 거죠. 양자가 다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배치되는 거. 특히 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의 어떤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어떤 내란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 요지에서 말한 부분이 판결문에 만약에 전혀 반대로 쓰여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판사는 재판정에서 말을 할 때 그게 효력이 나는 거예요. 효력이 나고 우리가 이제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이제 법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미 주문 자체는 뭐 틀릴 수가 없으니까 주문은 나왔고 거기에 대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관련된 그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적인 부분이 글쎄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에서 지금 이제 워낙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비판하니까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짚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 부분은 뭐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지나 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기현 판사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이 1심 판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단 사실 확정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양형에도 문제가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내란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란죄가 가지고 있는 위헌범적인 성격과 대한민국에서의 내란죄의 어떤 엄중한 그 처벌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장기적 계획이 아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란죄를 굉장히 뭔가 형을 굉장히 약하게 그 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상계엄과 관련된 실체적 절차적 판단을 내란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법리적 아예 잘못된 설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법을 다루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겪었던 것의 총체, 법 상식의 집합이거든요. 우리가 법 상식을 가지고 이 재판을 결과를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게 이 형의 감경 사유거든요. 사실 형의 감경 사유에 이야기했던 고령이다, 공무원을 오래 했다,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무원을 오래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형의 가중 사유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형의 감경 사유와 관련돼서 도저히 법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감경 사유들을 제시한 부분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재판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이 내란죄 재판에서 실제로 8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2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씨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왜 최고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어야 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저도 사실은 감경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형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 윤석열 씨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것은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집합범이라 그래가지고 내란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내란의 세력을 단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1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좁게 협소하게 잡아가지고 2명에게는 심지어 무죄를 내립니다. 그 김용군 헌병대장과 그 우리 수사기획조정관을 했던 경찰분 있지 않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됐었죠? 윤승영. 윤승영 이제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무죄를 내리거든요. 이 부분은 아예 저는 법리 설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란 세력 자체를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은 헌병대장이었고요. 한 사람은 수사기획조정관. 이 판결문의 요지를 낭독하면서 총경에 불과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총경에 불과하다니요. 대한민국에서 경찰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계엄을 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필적 고의, 미필적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미필적 고의, 미필적 인식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나 직업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헌병대장의 지위로서, 경찰로서, 수사기획조정관, 총경의 지위로서 어떤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알고서도 동조를 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굉장히 좁게 인정을 하고 미필적 인식을 검토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지금 이 내란 세력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의 지금 하여튼 단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씨를 그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죠. 수괴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것을 볼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1심 문제 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무죄 부분. 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가장 유심히 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법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제 법 왜곡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법을 왜곡했어. 그러려면 알면서도 비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무식해. 그건 이제 법 왜곡죄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법 왜곡죄는 우리가 직권남용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법 왜곡죄는 법을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다루는 판사 내지 검사 등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는 무식했어라는 판단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거는 이제 판단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 법 상식을 넘어서서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을 했거든요. 그런 판결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사법 불신이 너무 커지고 있죠. 이번 사법개혁 입법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법감 지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지금 대통령 지위를 가진 사람의 부인, 즉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치스러움을 도덕적으로 질타하는 듯한 판결의 요지 낭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 점에서 우인성 판사가 썼던 거미 블루 같은 경우에도 예. 완전히 촛불 얘기하고 맥을 거, 같이 예.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20년 이상 판사를 한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이제 부장판사, 재판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련된 그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법관이 되는 과정과 관련된 걸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기보다는 좀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엘리트의 길을 걷고 아무래도 그 일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우인성 판사의 그 판결 낭독을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본질을 놓친 완전히 본질을 놓쳤더라고요. 외면한 것인지 예.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직위원의 이번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경우에 법 왜곡죄 처벌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법 왜곡죄라는 것은 고의범이어야 되고요. 예. 그 고의와 관련된 것이 어떤 허위 사실과 관련된 것들을 조작할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아마 처벌이, 아직 법 왜곡죄는 입법이 되고 우리나라에 아직 판례가 없잖아요. 예. 해외에서 법 왜곡죄가 처벌되는 그 사례라든지 독일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법 왜곡죄의 어떤 도입 목적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일반적인 법상식과 괴리가 있다. 이거 정도로는 법 왜곡죄로 처벌되기는 힘들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판단과 관련돼서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 왜곡죄로 처벌될 만한 사건들은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 정도로 증거가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경우에 이르르면 그건 법 왜곡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의 어떤 오판, 지금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에 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히 샤넬백 하나는 아예 또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탁과 관련된 판단에서 제외한다라든지, 이거는 아니 대통령 영부인한테 그럼 구체적 청탁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생각했을 때 구체적 청탁이 없더라도 오히려 포괄적 청탁이죠. 라고 보는 것이 이거는 뭐 법리적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법 왜곡죄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서는 법 왜곡죄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직위원 판결을 보면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그 오랜 준비 과정을 우리가 그동안에 다 이렇게 알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12월 1일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 부분도 굉장히 잘못한 부분. 그다음에 노상훈 수첩, 지금 이제 다 또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노상훈 그것을 알고 나면 늘 증거 화가 나죠. 능력을 아예 배제한 거, 이 두 가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법 왜곡죄에 해당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요. 이제 그 사안에 대한 판단 자체를 잘못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고의적이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는 부분, 이게 법 왜곡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처벌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제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관과 검사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건데, 우리가 법 왜곡죄를 도입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향후 판단과 관련된 이제
만약에 정말 우인성 판사라든지 이번 내란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기적 계획,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이게 장기적 계획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고의적 조작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왜곡죄 자체의 도입 목적과 비추어서는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법 왜곡죄는 판사들과 검사들한테 너희들이 판결을 하고 너희들이 수사를 할 때 그리고 기소를 할 때 정말로 너희들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중간에 특별한 어떤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범죄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또 만약에 이제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법 왜곡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오히려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지금 이제 직위원이라든지 우인성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행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일이 있은 뒤에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판결도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합니까? 아니, 되지 않죠. 그건 소급입법이 되는 거죠. 예, 된다고 보기 힘들죠. 그러면 국민에게 침익적인 모든 행위는요, 단순한 형벌뿐만이 아니라 침익적인 것은 소급되지 않는다가 원칙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직위원의 판결 1심은 설령 법을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처벌은 못 하겠네요. 법 왜곡죄의 도입 시기를 보아서도 그렇고요. 판결문의 어떤 내용, 그러니까 고의적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법 왜곡죄는 되기가 힘들어요. 힘든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법 왜곡죄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조금 더 되게 위험한 또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 헌법을 또 부정하는 결과가 예, 오히려 좀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1심에서 서로 판결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 서로 내용들이 갈릴 수가 있고. 법 왜곡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의 항소심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혀야 한다고, 무조건 뒤집혀야 됩니다. 예. 특히 지금 1심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우리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례에서 만약에 전두환 노태우 씨가 단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때 전두환 씨는 사형, 노태우 씨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2심으로 가가지고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씨는 17년, 그러니까 감형이 됩니다. 감형이 되고 이것이 사면이 되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긴 하였지만 그 뒤로 국민적 관심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무기징역 사면이 됐을 때 그 사면과 관련돼서도 뭔가 굉장히 아쉬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어떤 국민적 여론으로서의 사면이 안 된다라는 동력을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네. 그것이 지금에 와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란죄. 내게 지금 내란죄가 지금 벌써 1년 넘게 내란죄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실 정도로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내란죄가 단죄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더 관심을 항소심에 가져주시고 조금 더 주변 사람들과 항소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여론을 오히려 환기시키는 작업은 지금 항소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항소심에서도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국민적 여론이 다시 한번 뭉쳐서 이 내란죄를 어떻게 단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힘을 보여줘야 되는 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심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는 것이 탄핵 사유로 인정을 받는데도 사실 그 4개월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1년을 넘게 기다렸잖아요. 사실은 내란죄 재판은 이렇게 오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조금 더 빨리 할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그 재판의 어떤 심리의 속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항소심을 가게 되면은 1심 결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2차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새롭게 조사해서 나온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추가해서 네, 항소심은 속심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1심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심에 있는 것들 그대로 오고 1심의 판결문은 이제 양쪽에서 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1심의 판결문은 지금은 이제 특별히 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되긴 하지만 1심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덕수 씨가 23년 나온 것과 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 김용현 씨랑 지금 서로 지금 양형도 너무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무엇인가 다시금 새로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2차 특검이 저는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낼 거라고 믿거든요. 네네. 면면도 그렇고 특히 이제 노상훈 수첩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전에 1차 특검에서는 최혜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분산도 되고 서로 연계 관계도 없고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하고 그렇게 잘 교류한 것 같지도 않고 의지도 좀 부족하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무엇보다도 박정훈 장군이 국방부 조사단장을 하고 있고 박정훈 장군 변호인을 했던 김정민 변호사가 특검보로 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고 그러면서 노상훈 수첩의 그 가치를 분명히 밝혀낼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완전히 좀 판이 달라졌지. 사실 노상훈 수첩 같은 경우는 이번 내란죄 직위원 재판부에서 노상훈 수첩의 어떤 증명력을 부인한 건데요. 증명력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조잡하다라든지 수첩이 놓여있던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증명력과 관련된 부분을 배척을 했는데 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게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갈겼었다고 중요하지 않고 아무데나 놔뒀다고 오히려 그자들은 중요한 것을 일부러 그렇게 두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자꾸 법 왜곡죄가 이제 포커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제 법 왜곡죄의 그 입법 목적과는 조금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위원의 그런 판결을 법 왜곡죄로 집어넣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네네네. 자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배척을 해가면서 마치 윤석열의 이 내란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비유를 잘못 들어죠. 완전 잘못 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특검도 매우 중요하고 항소심도 매우 중요하고 아까 항소심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정말 관심을 갖고 봐주라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끝으로 아까 개헌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고 했는데 이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죠? 그럼요. 지금 우리 대법원의 어떤 구성 지금 대법관 임명이 지금 그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그 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법원의 구성과 대법원장의 지위만 보더라도 우리 헌법이 지금까지 대법원장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 부분도 개헌에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될 거고요. 재판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소의 지위 이런 부분도 지금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9명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법관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관은 늘렸잖아요. 그럼 헌법재판관이 그러면 숫자를 9명으로 계속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통치구조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정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법이라는 거는 항상 지나고 나서 법을 하는 사람들이 다루는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악기 다루시는지 무슨 악기입니까? 뒷북이라고요. 네. 법은 항상 뒷북을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은 미래를 예측하고 만드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이 마약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 놓고 늘 수정하고 고치고 법은 항상 있었던 일을 가지고 반성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번에 만들어진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다 법이 계속 수정이 될 거예요. 조금씩 수정이 될 거거든요. 수정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지? 근데 우리 87년 헌법이 그렇게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한다? 이것도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때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대법원장의 지위라는 것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는 이런 사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예, 그런 큰 변화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고 그 세밀하게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재판 청구권 같은 경우에 법률에 의한 재판 청구권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가능한 것들이 몇 개 있기는 있기 때문에 빨리 개헌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대대적인 개헌을 하기는 좀 어렵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 촉박하니까. 네. 이제 참여연대나 민변도 개헌 정국에 들어서면 뭔가 준비를 좀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좀 짧게 한다고 하면은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통치구조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뭐 청취자분들이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오히려 기본권 쪽에 좀 가 있거든요. 예. 기본권 쪽에 뭐 생명권도 좀 이렇게 명시화시키고 재판 청구권에서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청구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청구권이라서 재판 못 받는 경우들이 몇 가지 그러니까 예외적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기본권을 좀 강화하는 법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세부적으로 지금 원포인트 개헌에서 필요한 통치 구조에 관한 부분들은 글쎄요, 제가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궁금한 거 제가 다 여쭤봤는데 충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법 왜곡죄 관련돼 가지고는 청취자분들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라는 거는 또 항상 또 위험성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위험성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제도를, 항소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3심제를 두었잖아요. 만약에 이번 1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내란죄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신속성은 이루어졌겠지만,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무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짚어줘야 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기현 재판부가 혹시 무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무죄를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조마조마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바로 국민의 여론이자 국민의 법감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결론이 유죄인 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죄를 내렸으면 지기현이 살아남을 수 없죠. 지기현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정도가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쿠데타 세력을 진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가 거죠. 프랑스 혁명하면 바스티유 감옥 불타는 모습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는 대법원이 끝장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심에서의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그리고 이번에 제가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판사에 따라서 재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안 거예요. 판사는 균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법조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달라진다는 걸, 이걸 국민들이 아셨잖아요. 이거를 항소심에서 조금 더 부릅뜨고 쳐다보고, 항소심에서 이 1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 내란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하면 되죠. 네네. 자주 뵙고 싶은데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되면 또 나와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민변 두 군데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는 민변은 가입을 한 적이 없고요. 예. 그 늦게 변호사가 되고 이미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제가 대학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좀 약간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 얘기도 한번 좀 네, 들어봤으면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김정한 변호사님과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김정한 변호사님 앞으로 많이 성원해 줍시다.